놀랍고도 신비하신 도깨비 식구 6입니다. 그렇죠. 야, 제 말대로 됩니다. 진짜 6호 서상 가나요? 가야죠. 진짜 저승사자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원래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검정 도포에 얼굴 그렇지. 하얗고 무표정에 검정 가 쓰고 그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이제 동양의 저승사자 모습이고. 맞아요. 근데 진짜 저승사자는 바로 저 사진의 모습. 어? 오, 저게 무슨 저승사자야? 당군 아니에요? 그냥? 패션 피플 같죠? 저승기의 GD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조선시대에 그려진 불화 사신도 속의 저승사자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검은 두루마기 입고 얼굴 하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네. 자, 이렇게 드라마와 또 설화 속에는 닮은 듯 다른 저승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드라마 속에서 박봉과 야근에 시달리는 미생 돋는 모습으로 모성애까지 끓게 만든 저승이처럼요. 설화 속 저승사자 역시 불철주야 열리라는 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자, 저승사자를 뜻하는 김차사의 차사. 이게 차사라는 말이 조선시대 벼슬 중에 하나라서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 저승이는 관할 구역에 따라 홀로 업무를 수행했지만요. 설화 속 저승사자는 천왕사자, 지왕사자, 인왕사자 이렇게 총 3명이 3인 1조로 팀을 이뤄서 움직였다고 하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드라마 속 저승이는 사망자의 이름이 적힌 카드 형태의 명부를 또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인, 질식사. 근데 이와 비슷하게 설화 속의 저승사자들은 매일 적배지라고 하는 명부를 들고 다녔는데요. 제주도 지역에 내려오는 설화에 따르면 사망자의 이름이 적힌 적배지와 본향당인 호적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맞나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네, 미리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갈까 봐 하는 사전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일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진짜 저승이의 성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서울 것 같아. 자, 드라마 속에서 융통성 없고 어리숙한 매력으로 매력 만점 저승의 성격 역시 웃긴 남자 진짜 좋아요? 설화 속 저승에 살짝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저승사자 관련된 설화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바로 실수담인데요. 특히 명부 확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서 드라마 속 저승이 못지않은 허당끼를 한껏 발산하고 다녔습니다. 팔을 좀 멀리 떼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놀랍고도 신비하신 도깨비 19 5위 공개합니다. 엑스파일 도깨비 속 땡땡의 숨은 의미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드라마 도깨비 속 숨은 의미들. 엑스파일의 한 멀대 프로파일러 요원이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도깨비를 둘러싼 첫 번째 엑스파일 키워드 배추. 배추? 생일 선물. 극중 삼신 할머니가 꼬마 지은탁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은탁이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등장해서 늘 품에 안겨준 채소 배추도 배추입니다. 좀 주고 시금치도 좀 주고. 배추. 꿈 해몽을 살펴보면요. 배추를 시장에서 사오거나 배추를 뽑는 꿈은 아이 출산, 태몽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삼신은 우리나라의 무속 신화 속의 신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도 배추는 우리나라의 복조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중국에서는 100가지 재물을 뜻하는 말 와이차이가 배추, 파오차이와 발음이 비슷해서 재물을 부르는 부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하고요. 도깨비를 둘러싼 두 번째 엑스파일 키워드. 왜 초를 꺼야만 도깨비가 소환될까? 불교에서 수행으로 진리를 얻고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일컫는데 이 열반의 본뜻은 불어서 끄는 것 혹은 불어서 꺼진 상태를 뜻합니다. 번뇌, 고뇌를 끊어내는 행위로요. 도깨비를 소환함으로 영원한 평안과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석을 해보았고요. 끝으로 도깨비를 둘러싼 세 번째 엑스파일 키워드. 저승의 찻집. 저승사자 이동욱이 망자들에게 차를 마시게 하는 저승의 찻집에는 늘 저승의 고정 멘트가 있습니다. 저승은 유탄이거든요. 바로 윤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로 죽은 후에 그 업에 따라 또 다른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차 드세요. 이생의 기억을 잊게 해줍니다. 망자들의 기억을 지우는 이 차의 의미는요. 저승 앞에 흐르는 레테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이 레테의 강은 일명 망각의 강으로 건널 때마다 이승의 추억, 기억을 잊게 해주는 강이라고 합니다. 놀랍고도 신비하신 도깨비 식구 이제 3입니다. 전격 비교 분석. 진짜 도깨비를 찾아라. 아 뭐야 그럼 끝났잖아. 확정이네. 에이. 둘 중에 두 분께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나라는 왼쪽입니다. 왼쪽이요. 뒤에 초가집이 있고요 일단. 초가집. 네. 저도 그 생각했는데. 두 도깨비 중에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없습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면 그 초가집이라는 설정 자체가 너무 인위적입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거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도깨비의 충격적인 대반전. 네. 사진 속에 뿔 달린 도깨비의 모습은 모두 일본의 요괴인 오니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오니와 오랜 연구 끝에 밝혀진 우리나라의 도깨비를 전격적으로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주얼. 일본 에도 시대에 정착된 오니의 모습은요. 빨갛고 파란 원색 피부와 흉측하고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고요. 짐승의 가죽을 둘러매고 부리부리한 두 눈을 무섭게 뜬 채로 한 손에 무시무시한 철퇴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고유의 도깨비는 이와는 정반대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 가죽 대신에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고요. 전현무인데요? 우리 전 기자만큼 무수한 많은 털을 가지고 있는 게 가슴은 저랑 특징입니다. 똑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한 손에 나무 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이 아, 다릅니다. 인간적이다. 귀엽다 귀여워. 예.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비교 포인트, 바로 머리 위에 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도깨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특징이 바로 뿔인데 네. 우리나라 고유의 도깨비에는 뿔이 없습니다. 뿔이 없구나. 그리고 뿔 대신에 옛날 평민들이 썼던 갓, 패랭이를 쓰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 두 번째, 성격. 험악한 형상을 한 오니는 성격이 아주 괴팍해서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도깨비는요, 사람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장난꾸러기에다가 도깨비 방망이로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나 음식을 만들어주는 인간에게 친숙한 착한 성격이고요. 끝으로 비교 분석 세 번째입니다. 정체성. 오니는 인간을 벌하는 잔악무도한 요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퇴치의 대상이었던 반면에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엔 도깨비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일제강점기 이후 달라도 너무 달라져 버린 우리나라 도깨비. 프리엔식구를 보신 여러분, 이제 뿔 달린 도깨비를 포착하면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 도깨비엔 뿔이 없다! 들어봅시다. 도깨비, 내 안에 설화 있다. 도깨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설화 속 주인공들을 등장시켜서 더욱 신비로운 판타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중에서도 이엘 씨가 연기했던 미친 존재감의 삼신할매. 출산 육아 분야 관장신인 삼신할매는요, 하늘나라 명진국이라는 곳에 아기를 너무 좋아하는 삼신할머니가 살았는데 이를 알게 된 옥황상제가 그대는 아기를 좋아하니 세상 부부들에게 아기를 점지해주는 일을 맡으시오 하고 명을 받게 됐고요. 정월 초하루 새벽이면 세상에 내려와서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에게 아기를 점지해줬다고 합니다. 또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는 삼신할머니가 배를 손으로 두어 번 쓱쓱 쓸어주면 아기가 쑥 나왔는데 이때 아기가 울지 않자 아기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고요. 아기가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설화도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자리가 아기 엉덩이의 몽고 반점으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캐릭터, 절대 신으로 밝혀지기 전에 거의 99% 월화노인으로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월화노인은 이게 우리나라 쪽이 아닙니다.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신이고요. 아마 근데 월화노인이었다 하더라도요, 드라마상에서 이제 삼신할매와 월화노인이 함께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에서 볼 때 삼신할매는 북쪽산 한국신, 월화노인은 저 중국신이기 때문에 함께 있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하긴 하네요. 놀랍고도 신비하신 도깨비 19, 15위 공개합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마을. 도깨비들의 고향, 도깨비들의 아지트. 바로 그곳은요, 전라도 영광군 영광읍의 우평리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하나 있지.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이곳은 사람이 아닌 도깨비들이 살았던 곳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도깨비터에 오명렬이라는 사람이 마을을 만들었고 이때부터 도깨비와 사람들의 트러블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을을 빼앗긴 도깨비들은 밤마다 나타나 집을 부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데요. 아니 대체 우리가 뭘 해줘야 우리 안 괴롭힐 겁니까? 버티다 못한 사람들은 결국 도깨비들과 협상에 들어가고요. 이에 도깨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5그루의 나무를 심고 음력 10월 14일에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메밀묵과 소의 발목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특이하다. 소의 발목을 제사상에 놓으라고 한 이유는 이 마을이 소 모양처럼 생겨서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평리 사람들에게 구전되어 오는 설화고요. 실제로 우평리 마을 주민들은 말이죠, 도깨비들과 협상을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깨비들을 위해서 매년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급박했던 6.25 전쟁 당시에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음력 10월 14일이 되면 도깨비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평리 사람들. 오래된 느티나무에 금줄을 치고요. 도깨비가 처음 명한 대로 도깨비를 위해 심어진 5개 나무를 돌며 삶은 우족, 배추, 밤, 떡을 묻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나와라 뚝딱! 놀랍고도 신비하신 도깨비 식구 14위 공개합니다. 사람 홀리는 언어술사 도깨비. 애기야 가자. 길라임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이 모든 명대사를 만들어낸 한 사람. 바로 드라마 도깨비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님입니다. 이번 드라마 도깨비에서 역시 빠져나올 수 없는 마성의 명대사로 시청자들을 너도나도 현망깨창하게 만들었어요. 현실이 도깨비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다는 신조어입니다. 그걸 좋아하잖아요. 시청자들도 좋아하니까. 먼저 도깨비 속 마성의 명대사. 그 첫 번째 주인공 도깨비 공유의 로맨틱 명대사입니다. 안 피한 건데? 한 번 피하는 것도 어려웠어. 아, 저 장면 멋있었어. 안 피한 건데 한 번 피하는 것도 어려웠어. 지금 따라한 거예요? 아니 써먹으려고. 참나. 아니, 따라한 거예요, 나중에 지금? 써먹으려고요. 아, 현 짜증 나지 지금. 현 짜증은 뭐야? 현 짜증은 공유의 명대사 중 단연 넘버원으로 꼽히는 건 바로 이거죠. 김고은에게 설렘을 느끼게 된 순간 그가 읊은 이 시.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아저씨, 김인육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을 낭독하는 공유의 목소리. 계속하였다. 그리고 김고은을 바라보는 그의 아련한 눈빛. 첫사랑이었다. 이런 거짓말을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공유 뻥쟁이, 뻥뻥뻥. 이 장면이 방송된 후에 이 시가 수록된 책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공유가 로맨틱한 명대사로 여심을 홀렸다면요. 저승이 이동욱은 특유의 츤데레 위로법으로 남녀 모두의 마음을 홀렸는데요. 고시원에서 죽음을 맞이한 귀신에게는 이 생에서 수고 많았어요. 조심히 가요. 의사 선생 응급처치 덕에 이 환자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위로를 건네는 저승사자.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명장면. 바로 죽음을 맞이한 시각장애인이 저승으로 향하는 문에 들어섰을 때 먼저 간 게 마음 쓰였는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은 해피가 잘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유와 이동욱만큼 여심을 사로잡은 1인이 또 있었으니 같은 여성인 김고은 역시 멋있어.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바로 써니 역의 유인나입니다. 저는 얼굴에 명함이에요. 얼굴에 딱 써있죠? 예쁜 사람. 그야말로 매회 사이다 같은 대사를 쏟아낸 유인나. 그중에서도 이 장면. 안 보일 때 더 열심히 해야죠. 안 보일 때 더 열심히 하면 사장은 몰라, 알바생. 놀아. 등의 충고를 날리는데 이 걸크러쉬 매력에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까지 입덕하게 만들었죠. 딱 앉아요. 죽여버리기 전에. 놀랍고도 신비하신 도깨비 19 13위 공개합니다. 공유도 반한 도깨비 16. 일단 저 아이 옆에 있는 선택을 해보려고. 길어도 너무 긴 영겁의 세월 939년 만에 드디어 첫사랑을 만난 우리의 깨비깨비 그 도깨비. 그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도 차가운 심장을 유지했던 김신의 마음을 최강 심쿵 히터로 사르르 녹여버린 첫사랑이 있었으니 전 도깨비 신부거든요. 바로 도깨비 신부 지은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 설화를 살펴보면요. 도깨비와 처녀의 사랑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신 도깨비와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과부의 사랑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도깨비가 과부와 눈이 맞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과부와 알콩달콩 살던 도깨비가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장난으로 배에다 구멍을 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인 어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어부가 바로 죽은 전 남편이라는 걸 과부가 직감한 겁니다. 도깨비가 남편을 장난으로 죽였던 거예요. 그 후에 도깨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도깨비를 집에서 쫓아냈고요, 과부가. 영문을 모르고 이 도깨비가 쫓겨났으니 도깨비 입장에서 억울해서 이제 과부에게 복수를 한답시고 과부의 밭에다가 자갈, 돌, 바위를 막 잔뜩 투척을 한 거죠. 하지만 눈치 빠른 과부는 도깨비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쇠똥이야!
라고 외쳤고요. 이 소리를 들은 도깨비는 귀엽다, 귀여워. 복수의 눈이 멀어서 밭에다 쇠똥을 그냥 확 그냥 마구마구 아유, 뿌렸다고 합니다. 똥똥으로 걷네. 네. 근데 이 쇠똥 덕에 기름진 밭이 됐고요. 그 기름진 밭을 가진 과부는 부자가 됐답니다. 포도 신비하신 도깨비 19, 7위 공개합니다. 공유를 넘보는 원조 도깨비들. 지금부터 공깨비의 원조, 공깨비의 조상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때는 무려 13세기 후반,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진지왕의 영혼과 인간 도하녀 사이에서 비형이라는 사내가 태어났다는 얘기죠. 영혼과 인간 사이에서 반신반인으로 태어난 비형은 특이한 출생만큼이나 생활 모습도 이상하고 아름다웠다는데요. 밤만 되면 밖으로 나가서 귀신들과 어울려 놀기 바빴고요. 새벽 종소리가 들리면 그때서야 귀신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진 비형의 이야기가 비형랑설화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남은 것은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이 설화 속 반신반인 비형이 최초의 도깨비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참고로 교과서에 등장한 최초의 도깨비도 있습니다. 혹 때려다 혹 붙인 이야기, 혹부리 영감입니다. 그런데 사실 혹부리 영감의 원작은 우리나라 설화가 아닙니다. 일본의 고부도리 지상이라는 전래 민담으로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혹부리 영감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공유의 조상격인 원조 도깨비는 그림으로도 나타났는데요. 조선 말기의 선비화가 허려는 1868년 채시효행도라는 작품을 완성하는데 그중에 9번째 그림인 귀화전도에는 저렇게 방망이 들고 있다. 방망이야? 저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빨간 불이라고 봅니다. 횃불. 저렇게 빨간 불을 든 도깨비가 등장합니다. 설화에 따르면 최홍념이라는 사내가 아버지의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바람을 만나 통곡을 하니 갑자기 도깨비 불이 나타나 사내를 이끌어줬다죠. 하네. 효자를 도와준 착한 도깨비인 거죠. 전국의 여심을 뒤흔든 공깨비보다 훨씬 먼저 우리 곁에 머물렀던 원조 도깨비. 우리의 매력에도 빠져보세요.